미국이 이걸로 끝내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뭐 이것저것 할 것 같은데 이런 통상 압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방위비를 조금 올려주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통상에서 이익을 방위비로 조금 해주자. 예컨대 우리가 방위비를 좀 인상해 주면서 인상된 방위비만큼을 한국에 니네가 그러면 군함 좀 발주를 내라. 그리고 니네 군함 만들 때 이거를 철강이랑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를 좀 한국산으로 좀 써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철강이나 전장업체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효과 비슷하게 될 수 있거든요. 혁신적인 R&D를 하고 서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한번 진출해 보려 그러니까 이건 OECD에서도 한국은 중소기업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막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를 막 계획서로 써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지원하는 자금도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의 없이 준비해서 오는 거고,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야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의미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된 데를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무슨 그냥 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지역에 있는 기업들 번갈아 가면서 그냥 돈 나눠주기 식으로,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내 돈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겠다 이거 진짜. 대선 특집 3%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 이제 대선이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예. 네, 일주일 후에 있을 대선에 여러분의 선택은 다른 어떤 대선보다 그래도 더 현명해지셔야 될 테니까 예.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좀 될 만한 각 후보별 정보들,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또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님 모시고 이준석 후보의 공약, 정책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준비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선은 우리의 어떤 리더를 뽑아서 어디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뭐 매번 선거마다 별로 없더라고.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네. 3프로 TV가 또 경제 채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들은 다 정치를 얘기할 때라도 그쵸, 우리라도 그쵸. 네. 끝까지 경제에 대한 비전 한번 들어보자. 네.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가운데요. 네. 이게 애초에 왜 제가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왜 나냐? 왜 나냐?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 그렇죠. 대선 때도 3프로 TV에서 이제 후보를 네, 직접 맞습니다. 모셔가지고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제가 아는 이준석 후보라면은 3프로 TV에서 경제 토론 내지는 대담하자 그러면 아마 백덤블링을 하면서 달려올 사람인데, 네. 아마 제 예상에는 다른 후보님들이 좀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하고 저희의 섭외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왔다 이거죠. 아이 그럼요. 코람 바로 왔다 이거죠. 뭐 지금 전화해도 올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네. 이번 대선에는 왜 이렇게 정책 토론이 실종이 됐을까요? 우선은 정치적으로 너무 빅 이벤트들이 많기도 하고요. 특히 후보들도 약간 그 비호감인 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후보의 정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만 하더라도 사실 지면이 다 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 좀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쪽에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렇게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입을 막으려고 드시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정책 선거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이준석이라도 잘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빨리 예. 정책 질문으로 네. 가시죠. 일단 전체적인 큰 컨셉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아마 미래를 여는 그렇죠. 대통령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슬로건이 예. 그래서 뭘로 열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해야겠다. 과학기술. 네. 그러니까 젊은 이공계 출신 예. 대통령 좀 뽑아보자라고 예. 하시는 게 저희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경제토론 저도 굉장히 뭐 툴툴거렸지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경제가 결국은 과학기술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 산업 경쟁력이 사실은 바로 그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도 법조인이지만 너무 법조인 출신 대통령들 나와가지고 서로 뭐 싸우기나 하고 과거를 재단하고 뭐
수사하고 뭐 감옥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가진 후보가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GPU도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컴퓨터도 안 사주고 우리 컴퓨터에 올인합시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그 비행 훈련 같은 거 보면 모형 비행기 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달려가고 막. 네, 달려가고 막 포메이션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GPU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하나가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AI 학습을 시킬 만한 데이터의 문제, 또 거기서 저작권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줄 거냐. 예. 두 번째일 거고, 세 번째가 사실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일 거고, 네 번째가 AI 산업 중에서도 어떤 걸 타겟팅할 거냐가 있을 거고, 다섯 번째가 인재인데요. 예. 이거를 쭉 다 말하자면 좀 굉장히 길지만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GPU 같은 거 투자할 거 투자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사실 추경하면서 겨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AI는 모든 부처가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옥상옥으로 국가 AI 위원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게 또 네. 위원회다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고, 그래야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쭉 일관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라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너무 쪼개져 있는 정부 부처들을 조금 광역화할 필요 있다. 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네. 있고, GPU 같은 거 돈 넣어야죠. 돈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를 비롯해서 굉장히 양질의 공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 저작권 걱정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고, 네. 전력 문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송전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조금 이따 우리 전력 문제 또 얘기하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지 않는 상황으로 좀 경쟁력이 갈 수 있을 거냐를 네. 잘 짚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타겟팅을 해야 되는 게, 정치권에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약간 핫한 단어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래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는지 아시죠? 메타버스 같은 거. 5만 대서 막 지방자치단체별로 막 메타버스 무슨 구현하겠다 해가지고 몇 억씩 타먹고 뭐 하나 되는 거 없고 해서 좀 선택에 집중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사실 저희는 범용 AI도, 그러니까 AI 서비스들도 있지만 버티컬한 서비스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돈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 중에서도 요새 보면 뭐 숙박업 하는 테크들 같은 데는 전 세계 숙박 데이터를 가지고 AI 추천해주고 프라이싱 해주겠다 이런 데들이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잘 새겨볼 만하다. 타겟팅이 돼야 된다라는 거가 있고, 네. 근본은 너드 같은 과학자들을 많이 우리가 인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도 제일 강조하는 게 수학 교육 좀 강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과학자들 대우해서 과학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한 인재 풀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쭉 말씀드렸지만 요약하면 결국은 돈이고요. 네. GPU는 최소한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할 데이터, 그 다음에 이걸 운용할 시스템과 인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좀 맞아 네. 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처럼 그냥 100조 넣으면 됩니다. 그런 거는 거짓말이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를 네.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역시 또 이공계 출신의 우리 이준석 후보가 강점이 있는 분야다 네. 말씀드립니다. GPU랑 인재가 저는 이제 약간 좀 궁금한데 네. GPU를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사서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면서 기업들이랑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풀어줘야. 정부가 되는 거죠. GPU를 갖고 있고 그 보조금으로 뭐 아니면 사실 기업들이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특정 기업의 GPU를 그냥 사주겠다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게 사실 왜냐하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여러 기업에서
지금 AI 산업에 내가 이 분야에 뛰어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정 부분 기업에서 뭐 요새 솔직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조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미국 중국 저 모델은 네. 아마 정부에서 그거 사는 회사들의 뭐 보조금이 됐든 뭐 그렇죠. 이런 세금 혜택이 됐든 이런 걸로 이제 좀 사는 걸 장려하는 것 같아요. 아, 세금 혜택은 뭐 우리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기업이 그거를 어떤 기업이 막 만장씩 이렇게 살 여력 있는 회사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한테 보조금 줄 테니까 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만약에 사서 그걸 회사들이 좀 쓰게 한다면 나라가 산 예산으로 산 그 GPU를 어떤 기업은 막 열심히 할 테니까 막 많이 쓸 거고 그렇죠. 다른 회사들은 또 못 쓰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네. 그 뭐 사용료 형태가 됐을지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뭐 스킴을 좀 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 솔직히 말하면 보조금 줄 테니 사세요라고 하면 기업이 거기서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뭐 돈의 문제니까. 근데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네. 기업에게 그럼 어떤 형태로 보조금을 줄까도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는 좀 산정하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공공에서 매입을 하고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방식의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맞아요. 12월 달부터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이렇게 뭐 GPU를 반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프라라고 생각하면은 야, 인터넷망 누가 까냐 그러면 거기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주면서 기업이 까는 것도 있고,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렇죠.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구자들이 뭐 연구를 해야 되는데 GPU가 아예 없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3년 지나면서 우리나라 다 해봐야 GPU 뭐 2,000장 있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진짜 좀 이제 말만 하지 말고 네. 진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정프로님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제가요? 예. 아니에요. 그 인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재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갑자기 뭐 영웅 만든다고 영웅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를 들면 맞죠. 미국의 메타나 뭐 이런 애플 같은 데서야 정말 뭐 수백억씩 버는 이제 스타가 탄생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기업들하고 관계에서 네. 사실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 문제를 좀 더 잘하자라고 저희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기업들이 좀 잘 좀 해라. 그래서 사실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의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도 계약학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살 길은 모색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최우수 인재들이 지금 산업이나 연구 쪽으로 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동시에 정부도 지금 이준석 후보도 얘기하고 있는 것도 과학자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컨대 하다못해 정말 공항을 이용할 때 패스트트랙 같은 부분들도 과학자들에게 더 열어드리자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필즈상 뭐 노벨상을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과학기술의 성취를 얻은 분들은 저희가 스포츠 스타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듯이 국가적으로 좀 대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정말 뭐 서울대 물리학 꼭 서울대는 아니지만 정말 물리학 수학하고 연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지금보다 컸었는데 거기 합격 그 맨날 성도 훨씬 1등하고 높- 그랬죠. 그쵸. 사실 서울대 그랬죠. 물리학과 1등하고 그랬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랬던 분위기를 우리가 한 번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쪽으로 좀 가져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수포자 이렇게 너무 양성하지 말고 수학 교육을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국가 R&D 같은 거 네. 지금 1년에 뭐 20조 훨씬 넘게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네. 우리가 국가 R&D를 운용할 때 대기업을 약간 배제하고 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중견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나눠 먹기식으로 내지는 대학원생들 그냥 약간 뭐 생계비 지원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기업은 무조건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써야 되는 기술 중에서도 공용으로 써야 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 네. 특정 기업의 기술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질의 연구자가 의미 있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으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좀 괜찮은 양질의 연구를 하는 쪽에 돈이 돈다 하니까 자꾸 이재명 후보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만들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국가 R&D 예산도 충분한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AI 얘기하면은 데이터 전력 얘기하는데 전력. 근데 사실 전력은 꼭 AI가 아니더라도 자꾸 이제 그쵸. AI 데이터 센터 맞아요. 얘기하는데 전기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하죠. 근데 로보틱스도 다 그게 전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 에너지 논쟁에서 살짝 비껴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에 대한 관점과 그러면 전력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적인 화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수당은 원전, 뭐 진보당은 태양광. 근데 사실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식의 프레임이 좀 짜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일단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한 관점과 네. 그거를 에너지를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용적으로 가자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무조건 원전, 무조건 태양광 이런 거는 저희 반대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선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기저 전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깔아주는 네. 전력 확보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원전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화력 발전을 더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고요. 저희도 네.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원전은 좀 깔아놓고 그럼 그 위에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저희는 풍력이나 태양광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 없어요. 네. 특히 요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예. 풍력도 지금은 좀 비싸지만 뭐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 해상 풍력 열심히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안 된다라는 생각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대하는 거는 헛소리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태양광이나 풍력만 가지고 마치 데이터 센터를 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성이 부족해요.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불어도 안 되는 게 풍력인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전 말고 지금 그런 것들을 기저전력으로 쓰겠다 그러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안 될 때 급하게 화력 발전 돌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발전 단가의 문제도 생기고 환경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전을 뭐 악마화하지 말고 좀 굉장히 좀 잘 활용해야 된다. 또 국내 기술이 최고 수준이니까. 네. 요즘 뭐 구글 CEO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빌 게이츠니 5만 가지 사람들도 AI 시대 하려면 우리 스몰 모듈러 원전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도 원전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이 네. 사람들이 바보거나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 굉장히 환경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환경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전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거는 네. 저희도 불가피할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근데 당장 원전이라는 게 뭐 한 2, 3년 아파트 짓듯이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한 10년은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당장 필요하고 늘어날 전력은 뭐 2년, 3년, 5년 안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해요? 뭐 당장은 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에너지 믹스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원전 건설을 미루면 미룰수록 사실은 돈도 더 비싸고 더 탄소 크게 배출이 다가올 많은 네. 에너지원을 계속 써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혹시 해야 그러면 됩니다. 바람직하다 혹은 이제 이 정도면 이상적이다라고 할 만한 믹스의 뭐 비율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저희는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지금보다는 원전 비율을 조금은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전은 원전으로 네. 좀 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좀 더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이것들은 이제 풍력과 태양광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한 석탄은 석탄은 좀 줄이고. 석탄은 사실은 이제는 잘 안 쓰려고 하는 게 트렌드니까요. 예. 네, 가스도 그렇고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되겠죠. 근데 네. 저 말씀이 정답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자릿수가 지금 9% 정도 되죠. 네. 수력은 또 빼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럼 진짜 얼마 안 되는 게 있고 한 40% 이상 석탄으로 돼 있고 한 40%가 원전으로 돼 있었을 때 석탄을 줄이고 원전을 늘리면 지금 23개 있는 거에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은 빵빵빵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아까 태양광은 뭐 좀 짧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정책을 하시면서 늘려가시려고 하면은 비율을 정한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급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원전 건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몇 퍼센트 목표를 정해놓고 몇 기를 무조건 더 늘리겠다라고 하기에는 결국은 정책에 있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설득 또 뭐 해당 지역 선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몇 기 더 늘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생각합니다. 요건 약간 뭐 부차적인 문제 같긴 합니다만 원전을 아마 언젠가 이제 짓게 되면 부지 선정하는데 진짜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 갈등 해결할 만한 뭐 나름의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뭐 지금도 일정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들이 뭘 많이 드리고 드리긴 있죠. 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허들이 조금 낮아진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청송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옆에 이제 수감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 동네에 무슨 또 혐오 시설이야, 무슨 교도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했을 텐데 요즘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교도소라도 늘려서 거기 면회 오고 어쨌든 근무하고 하는 상주 인구라도 우리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들 하시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짓게 되면 거기 상주에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또 생활 인구가 좀 늘어나는 면도 있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물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반발이 안 심할 수도 있다. 뭐 저희 물론 설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요것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정도 데이터 센터가 2029년까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입법조사처에서 한 거를 보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거를 다 원전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은 한 50개 정도를 지어야 되거든요. 많긴 많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23개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생각보다 과감하셔야 될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똑같은 얘기인 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 20몇 개 원전만큼의 전력 생산을 하려면 태양광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맞아요. 어마어마한 면적이 들어갈 거예요. 면적은 훨씬 넓게 들어가요. 예, 풍력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뭐 쉬운 방법은 없겠지만 그리고 그 뭐 스마트 그리드니 뭐니 뭐 다 나오긴 나오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자면 지금 지역별로 전력이 남아도는 데가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송전망 부족해가지고 날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미 일정 부분은 통과되긴 했지만 전력 생산에 가까운 지역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경남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전력이 많이 남아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거 하기 좋은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고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뭐 전남 전북 다 서남권이 다 비슷한 상황이어서 수도권의 고전력 소비 산업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는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AI 관련된 뭐 질문을 요 정도 하고 워낙 또 여쭤볼 게 많으니까 다음은 어떤 걸로 좀 가면 좋을까요? 규제. 진짜 제가 살면서 규제를 많이 하겠다라고 공약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풀겠다고 하죠. 다 풀겠다고 하죠. 근데 매번 풀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매번 안 풀렸다는 얘기인데 왜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치인과 관료의 기득권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규제가요? 네. 규제가 있어야 관료들이 먹고 살죠. 규제가 있어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문제가 단순히 돈을 받아 챙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힘을 유지할 수 있고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손톱밑 가시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가시를 어떤 거를 어느 타이밍에 뭐부터 뽑을까를 정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기업인들이 정치인한테 와서 읍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의 논리도 작동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작동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읍소하니까 우리 요거는 살짝 좀 풀어줘 볼게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약간 성과로 자랑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저는 저희가 내놓은 공약 중에 제 생각에 가장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선 실현하기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공약이 규제 기준 국가제의 공약입니다. 규제 기준 국가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산업별로 좀 나눠서 바이오 같으면 일본이겠죠. 요새 제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분들도 줄기세포를 일본 가서 맞고 오시거든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사생활이니까. 공공연한 네. 맞으면 더 좋아요, 그게? 뭐 좋대요. 저도 안 맞아봐가지고. 피부 재생된대요. 그래요? 저도 그거 맞으면 좀 동안으로 어떻게?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우선 그러니까 이제 산업별로 기준 국가를 좀 설정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중국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게 될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뭐 크립토 같은 경우면 뭐 싱가포르에 살 수 있는 거 우리도 어지간하면 하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 기업인들이 건별로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찾아와서 읍소하면서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지 않고 저 나라에서는 되던데요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걸 만들자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는 되기만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고 저는 이준석 정도 되는 우리 소위 싸가지 없다라고 평가받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말 허니문 기간에 아주 세게 밀어붙여도 이게 될 수 있을랑 말랑할 정도로 관료가 과연 이걸 따라줄 그렇죠. 거냐? 관료 사회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감론을박이 있을 거다.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많죠. 이해관계자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이걸 어느 정도만 관철해낼 수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몇몇 산업군만 우리가 정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정도만 절충안만 통과가 되더라도 이거는 규제를 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고 기업인들이 정치인에게 가서 건별로 읍소하는 일은 사라질 거다. 저는 이게 게임 체인저인데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좀 조명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입법 사안 아니에요? 입법 사안이죠. 입법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마 기존에 있는 법들이랑 충돌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이거를 뭐 저도 법조인이지만 사실은 특별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요? 네. 특별법으로 만들고 기존의 인허가를 받는 효과를 주면 되는 건데 결국 이거를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런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결단의 문제죠. 근데 사실 기득권은 대통령이 막 찍어 누르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료는 어느 정도 될 수 근데 있겠죠. 이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택시 산업의 규제 기준 국가제 해가지고 야 뉴욕에서는 택시 우버 된대.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왜 안 돼? 합시다. 이거 했다가 우리 택시 아저씨들 또 들고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전 산업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의 국가 전략 산업,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국가 전략 산업들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정해서 이제 개별 산업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면 모든 산업에 풀어버린다 그러면 국회가 할 일이 없어져요. 다른 나라 법 그냥 뺏겨서 들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고 예컨대 AI, 로보틱스, 바이오 뭐 이렇게 우리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 뭐 석유화학, 철강 뭐 있겠습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들에 대해서라도 좀 해보자. 그 미래 먹거리인데 우리나라에선 규제 때문에 못 해가지고 결국 외국에 나가야 돼요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일거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취지입니다. 네, 이건 규제 기준 국가제. 네. 굉장히 새롭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야 외국에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우리 다 풀어줄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잘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사실 당과 산업이 일체가 돼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미국에서는 해서 좀 쟤네는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 왜 못하게 하면 사실상 풀어주는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도를 해놔야 좀 관성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득권이 별로 없는 우리 이준석 후보만 생각할 수 있는 발상 아닌가. 다시 한번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프로 TV가 이번에 그 정책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우리 것만 물어보지 말고 진짜 경제의 산업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한 20만 개 정도 회원사가 있어요. 전국에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좀 갖고 왔군요. 네, 그거를 좀 서베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규제라는 게 풀어줘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ABCD가 있어야 되는데
A만 풀어줘. 아 그럼 별로 효과도 없는. 아니면 효과적으로 AC만 풀어줘. 네. 아니야 ABC 풀어줘. D를 안 풀어줘. 네. 이런 못해요. 규제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한해서라도 샌드박스를 좀 만들어 달라. 아. 샌드박스가 규제 하나 단위로 푸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진짜 일종의 하나의 산업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잘 되면 부작용이 별로 없고 잘 되면은 다른 도시도 또 한번 확장할 수 활성화시켜보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면서 수도권에서 좀 내려가 살 수 있게. 여기는 뭐 다 좋은데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메가 샌드박스라는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최태원 회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네. 다른 데마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다만 규제 기준 국가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위의 개념이긴 더 합니다. 그거는 강력하게 강하고 하겠네요. 전국 예. 단위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바로 적용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역별로 메가 샌드박스 구축하는 거 저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세게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요즘 저도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샌드박스 자체가 하나의 또 권력 내지는 규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샌드박스를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받아주느냐 아. 그렇게 돼서 사실은 산업별로 그냥 크게 묶어가지고 이만큼은 완전히 풀어주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충분히 우리 대선 후보들이 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제 희망이 사라진 거 아니냐는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무엇이라도 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걸 찾는다면 그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하여튼 미래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네.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통상 쪽도 한번 좀 가볼까요? 해봐야죠. 네, 일단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굉장히 하여튼 세게 몰아치다가 지금은 조금 뭐 뒷걸음질을 좀 치는 것 같긴 한데 예. 이준석 후보는 이런 미국의 통상 압력 아마 미국이 이걸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뭐 이것저것 할 것 같은데 이런 통상 압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까? 저는 관세 가지고 이렇게 세게 몰아붙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막 하는 거는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거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어떻게 보면 저소득 우리 노동자 계층 네. 미국에 그런 분들이 결국은 물가 오르고 뭐 애플, 아이폰, 삼성 스마트폰 뭐 비싸지면 사실 그분들이 당장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닌텐도 이렇게 비싸졌어? 이 얘기 바로 나오는 계층이기 때문에 네. 이걸 무리해서 끌고 가기 쉽지 않을 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 눈치는 잘 안 보지만 주식시장 눈치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세를 아주 무리하게 갖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새 우스갯소리로 이준석 후보 하버드 나왔으니까 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은 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야 무슨 소리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얼마나 싫어하는데 하버드 출신이라 그러면 더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얘기들도 하시는데 네. 그런 거보다 저는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도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네. 이제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참 부자 나라가 되긴 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방위비 협상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항상 최대한 방위비를 안 올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우리 네. 협상 국가로서 당연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방위비를 조금 올려주면서 네. 반대급부를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통상에서 이익을 방위비로 조금 해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방위비 좀 올려주고 하면서 이게 딱 대가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을 푼 적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그리고 우리도 아까 사실 원전 얘기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고준위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예. 얘기 나오는데 저는 방위비 조금 올려주면서 예컨대 미국이랑 우리가 지금 고준위 폐기물 재처리 하려고 하면은 미국 때문에 이거 못하게 막아놨어요 미국이. 예, 일본은 풀려 있거든요. 네. 근데 재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 고준위 폐기물의 양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재처리가 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막아놓는 게 사실은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와서 네, 나중에 핵무기로 쓸까봐. 예, 그래서 막아놓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일본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막혀 있어야 되냐 이런 거 한번 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네. 가지는 요새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해군 장관도 막 오고 이럴 정도로 조선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방위비를 좀 인상해 주면서 인상된 방위비만큼을 한국에 니네가 그러면 군함 좀 발주를 내라. 그리고 니네 군함 만들 때 이거를 철강이랑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를 좀 우리나라 한국산으로 좀 써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철강이나 전장 업체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효과 비슷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선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계속 이제 와가지고 조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거 좋은데 지금은 비전투용 함정들만 얘기를 한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돼서 정치적으로 군함 건조 이런 부분들도 좀 따와주면 이게 좀 훨씬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근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요약하자면 우리가 조금 창의적으로 줄 부분은 주고 트럼프가 생색내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실리를 좀 챙겨오는 좀 입체적인 협상 전략 같은 것들을 우리도 이제는 사실 옛날같이 개도국이 아니니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세 협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꽤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근데 그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올려주면 나머지 해주면 그래 뭐 그게 보장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네, 뭐 그게 그리고 그거 안 해주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막 방위비 올려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죠. 이제 퍼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네. 예, 조금 더 기브앤테이크를 약간 더 고도화해보자. 그리고 아마 네. 방위비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역진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다시는 안 내려올 것 같은 느낌도 좀 그것도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예, 통상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뭐 좀 위아래로 플렉시에이션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과연 그게 더 현명한 건지는 아 그럼요. 그건 당연히 전문가들이랑 예. 상의를 해봐야죠. 다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협상 전략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은 그래도 쉬워요. 그 정치인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우리가 미국이랑 아예 남으로 지내자 이런 비율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국도 어쩌면 좀 정치적으로 쉬워요. 중국이랑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도 소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골치 아픈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맞아요. 일본. 일본은 의외로 이게 친하게 지내자는 것과 좀 그래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 거 아니냐가 어쩌면 반반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해요. 제조업 기반이기도 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같이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또 양쪽에서 좀 치이고 있는 것도 좀 비슷한 처지인데 맞아. 여기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예. 저는 솔직히 경제 협력 더 고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대한상의의 최태원 회장이 네. 한국과 일본은 거의 EU 수준의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정치하는 입장에서 바로 국민들한테 일본이랑 경제 공동체 합시다는 네. 솔직히 조금 투머치인 것 같기는 해요. 바로 날아갈 거예요. 예, 이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얘기이고 다만 지난 총선 때 제가 일본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그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약간 가동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기자들이 저한테 한국의 반일 감정이 그럼 끝났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나진 않았다. 그리고 니네 그 혐한하는 인간들이 맨날 헛소리를 잊을만 하면 하기 때문에 끝나진 않았는데 옛날만큼 폭발력이 덜한 건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1인당 국민소득은 약간 나아졌고 실제 가처분 소득이나 뭐 대졸 초임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약간 나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폭발력 있게 터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일본과의 인적, 물적, 산업 교류 같은 거는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예. 역시 이것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럼요. 워낙 왜냐하면 이 방송 했는데 내일 갑자기 막 일본 애들이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방송 나갈 때 제 되게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뢰 관계가 참 어려운 국가죠. 네. 혹시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또 진정성 있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아니면 뭐 사실상 뭐 사과 뭐 안 했냐 뭐 몇 번 했지만 다 안 된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일단 그냥 과거를 좀 묻고 혹은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뭐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네. 문제인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한은의 워딩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한은 네.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치는 개판이 나도 네. 경제는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먼저 경제 제재, 경제 보복을 꺼낸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맞서야 되겠죠. 이미 예전에 뭐 소부장부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정치권 외교관들, 정치인 외교관들은 열심히 싸워야겠죠. 더 진전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자원들을 써야 되겠는데 그게 경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좀 원론적인 얘기고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건 아는데요. 네. 예컨대 최소한 정치인이 앞장서가지고 일본 물건 불매 운동합시다. 죽창가 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자. 네, 정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일본과의 뭐 과거 문제를 감정적으로 끈집어내서 정치적 에너지화 하는 것만 안 해도 말자. 훨씬 나아질 거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뭐죠? 상법 개정. 아 상법 개정 가야죠. 근데 상법 개정은 진짜 정치적 포지션이 묘해요. 이게요? 예. 이게 그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다가 거부권 행사되면서 나가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그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여당은 아니지만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 우리가 하려 그런 거였는데 맞아요. 네. 원래 하려 그런 거였는데 그쪽에서 너무 과격하게 해서 현실성이 없어서 거부권이 된 거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안 되고 있어. 네. 맞아요. 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 원래 우리 거였다. 원래 한동훈 대표 때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 네. 기억에는. 네.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개혁신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저희는 상법 개정안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안에 찬성. 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 과격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과격한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주주 상호 간의 이익이 엇갈릴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복잡 단단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줄 거라고 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상법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소수주주를 완전히 물매기는 형태의 뭐 정말 물적 분할 같은 거 너무 티나게 하거나 뭐 유상증자 과도하게 해가지고 진짜 뭐 약간 이렇게 털어먹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례들이 아니면 저는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경영 판단을 할지는 경영진의 재량의 영역에 있다라고 법원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형태의 법안이 이제 작동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지금 환경협을 포함해서 여러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거 통과되면 난리 난다 우리 경영 못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 조금 엄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다 통과되더라도 별 큰 뭐 문제 없을 것이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법이 별로 실효성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대신에 네. 극단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누가 봐도 이거는 경영 판단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해도 현재로서는 제동을 걸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약간 뭐 우리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경각심을 주는 효과라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얘기할 수 이렇게 되면 코스피 5천 가능할까요? 5천을 바로 가면 너무 좋은데요. 뭐 저희가 뭐 5천이 아니라 7천 가면 더 좋죠. 근데 7천으로 바로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아니 저희 뭐 너무 약간 100조 얘기했던 200조 얘기하는 사람 같은데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의 여러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것도 개선하는 건데 그거 이상으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음.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좀 구조 개편이 따라야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 고통스러운 작업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계속 밀어놓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자본시장만 좀 합리화한다고 해가지고 5천을 바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여러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산업 현장이나 농업 현장에서 일하실 분도 필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외국인들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 얘기를 좀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의외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야 된다라는 경제적인 요인과 외국인과 함께 살 때의 그 제도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나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대한상의에서 주었던 질의 중에 하나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긴 해요. 우리 인구의 10%인 500만 명을 유치하자. 500만 명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한데 부산과 대구 인구를 합친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 인구를 적극적으로 들여오자는 거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필요한 인재 충분히 많이 드릴게요 같은 거는 답이 안 되거든요. 하나만한 얘기다. 자, 이 외국인들을 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준석 후보 입장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 리쇼어링 공약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뭐 중국 등지에서 하던 업체가 국내로 이제 유턴하는 경우에 예. 최저임금 규제에서 좀 빼주고 네.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거의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네. 현지의 인건비 수준을 가능하면 맞춰주겠다. 100%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 생활비가 높으니까 예.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최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야 그러면 우리 국내에 좋은 게 뭐야? 외국인 근로자만 늘어나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해? 그러면 다들 정치인들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 내국인 일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산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분화가 돼서 한국인들은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서울 수도권에는 감흥이 없는데요. 경북, 북부, 전남, 전북 뭐 이렇게 가면은요 다 환영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일정 부분은 본국으로 송금하겠지만 네. 최소한 뭐라도 사 먹고 돈을 조금이라도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지역에서 생활 인구 늘어나는 거 지금 굉장히 반기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체감도가 덜하죠. 지역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늘었으면 좋겠다로 분위기가 많이 갔고요. 네. 자, 500만 명. 솔직히 500만 명은 좀 빡세긴 빡셉니다. 근데 이거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탑 티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티어를 나누기도 그렇지만 탑 티어랑 미들 티어랑 이제 약간 정말 제조업 산업군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탑 티어는 저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면 게이트 키핑을 하는 거를 우리 국내 유수의 대기업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스모 전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의 이제 생산 거점이 굉장히 크게 있는 상황인데 예. 처음에는 생산 거점만 있다가 나중에 되니까 거기에서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 예. 너무 연구 개발 잘해. 근데 안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국적을 주거나 영주권을 주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신뢰하는 인재고 우리가 외국 지사에서 봤을 때 괜찮은 인재라서 한국에 땡겨 올라 그러면 진짜 쉽게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적은 그래도 영주권은 쉽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전 대찬성입니다. 그 기업들이 선택하게 그렇죠. 하자. 탑 티어에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최우수 인재를 우리한테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면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티어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를 좀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자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난장판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 저출산 때문에 대학교도 정원 채우기 어려운데 네. 한국 대학에서 대신에 너무 막 진짜 졸업장만 나눠주는 거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일정 부분의 한국어 능력 검정을 득하면 4년 정도 한국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미들 티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조업 일자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이 특정 업종만 종사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많이 열어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우리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노동력 부족, 생활인구 감소에 직면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하여튼 정말 그 고급 인력들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얼마든지 좀 데려올 수 있는 걸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육체 노동이나 하여튼 3D 업종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구가 뭐 총 500만이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결국은 점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이다.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거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우리 한국의 문화에 좀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일 네.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 인재들이 사실 나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아직 러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과학기술인 대우해주자 뭐 하자 막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것도 똑똑한 사람들 지금 다 해외 나갈까봐 굉장히 걱정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국내 여러 규제들도 그렇지만 뭐 예컨대 상속세 부담 같은 경우들도 일정 부분은 좀 줄일 필요가 있잖아. 특히 이제 사업 넘겨받고 막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서 네. 한국에서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좋다라는 희망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형태다. 제가 옆에서 네. 보고 있으면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하면서 내보내려고 그러고 네. 좀 능력 있고 좀 괜찮은 인재들은 야 한국에서 뭐 해 먹고 살아 미국 가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인재들도 가고 자산가들도 가고 네. 이러니 뭐 돈과 인재 뭐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 불가피한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우리가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자 이게 이제는 글로벌 스케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키워서 뉴욕으로 보내자가 되고 있어서 인재 뺏기는 거는 뭐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뭐 프랑스, 영국 뭐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나가는 거를 그냥 그냥 뭐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특히 연구하는 인력들이 네. 정당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도 솔직히 더 노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부담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양질의 인재들 다 뺏길 거다. 그런 위기감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정 지원이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뭐요? 어려워요. 네.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를 합치면 1,600개가 돼요. 이건 OECD에서도 한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원책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해서 성장시키는 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중소기업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 중소기업의 경쟁자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입니다. 1,600개는 어떻게 받아먹을까 그거에 이제 경쟁이군요. 그거 검색해주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혜택을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검색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년이에요. 네. 아니면 청년 아니라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 네. 내가 혁신적인 R&D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한번 진출해 보려 그러니까 저 다른 기업들 다 보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비용을 낮췄는데 효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나니까 네. 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른바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의 문제가 나오는데 네. 여기가 중소기업이 그런 중소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음흠. 이거를 정치인 입장에서 이거 혁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성장을 하게 되면 없어져 그게. 그 피터팬 증후군 성장하면 안 되는구나. 성장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없애자고 얘기하기에 너무 많아.
그래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R&D하고 조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솔직히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뭐 순천 욕하자는 게 아니고 제 정치적 고향이 순천이니까 예. 제 순천에서 그 순천대학교를 통해서 나오는 R&D 자금을 나눠주는 위원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심사하면서 동료 심사위원들한테 솔직히 내가 이거 내 돈 같으면 주고 싶은데 단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막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를 막 계획서로 써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지원하는 자금도 크지도 않아요. 막 그러니까 성의 없이 준비해서 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야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 하나를 지원해 주더라도 의미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된 데를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무슨 그냥 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지역에 있는 기업들 번갈아 가면서 그냥 돈 나눠주기 식으로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내 돈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겠다 이거 진짜. 그거 그럴 맞아요. 때가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을 일정 부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가고 있는 R&D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처럼 전체적으로 삭감 이러면 안 되지만 예. 말도 안 되게 되고 있는 비효율은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제가 앞 서두에서도 대기업이라도 공용 기술이면 R&D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저도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조달도 솔직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주면 더 잘 되는데 해줘야지 무조건 중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주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 문제가 있다. 이거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 보시면 또 항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도 정말 밀어줘서 잘 될 만한 데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네. 조달의 규모나 R&D도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 관료들이 보면 어디 밀어주면 너 뭐 어디 돈 받았어? 그렇죠. 너 뭐 특혜 주는 거야? 왜 여기만 밀어줘? 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감 때 야 이거 왜 니네 여기만 해줘? 뭐 왜 우리 동네 기업은 안 해줘?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진짜 좀 때려잡아야 되는 정치 지역 문화다. 분배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저도 이제 그 돈 진짜 그런 돈 정말 아깝거든요. 진짜 그리고 아깝죠. 지하철에 가면 막 또 정말 엉뚱한 건물 같은 거 맞아요. 막 엄청 지어놓고 그런 데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돈만 그런데 안 쓰고 정말 앞으로 뭐 AI든 하여튼 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할 만한 기술이나 기업들에 좀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사실 이거 저희 공약은 아닌데요. 네.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네.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짜보자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그건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라는 게 계속 사업은 그냥 이제 평가를 해서 이 그냥- 사업이 괜찮으면 늘리고 아니면 줄이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그냥 계속 지출이 어지간하면 가잖아요. 그냥 고정으로 그냥 지출이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지면 나중에 막 지적받고 이거 왜 없앴어? 음. 뭐 이 사업을 제대로 뭐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러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제2의 건국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좀 짜보자. 정말 필요한 거는 쓰고 네, 써야죠. 네. 그 정도 돼야 사실 AI에 넣을 돈도 나오고 네. 그럴 건데 지금은 그냥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 몇 개 그냥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름 살짝 바꾸고 예. 그리고 더 슬프지만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재부 예산실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거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부터 한번 좀 깡그리 바꿀 필요가 있다. 네네. 그게 저도 의원 뭐 오래 해보지도 않았지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낙 이제 기존에 기득권이죠. 맨날 기득권들 뭐 또 맨날 돈 받아가던 사람들이 그거 이제 또 목숨 걸고 아마 어떻게 막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네. 이런 기득권하고 싸우라고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후보가 양두구육했다고 욕먹지만 네. 그때 당시 다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해줬던 거는 여의도랑 인연이 없고 기존의 어떤 정관계, 경제계와 이해관계가 좀 덜 얽혀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좀 기득권을 타파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타파해주기를 바랬던 국민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칼질도 잘하고 뭐 이런 이미지였으니까. 때려잡을 건 때려잡을 그렇죠. 것 같고. 근데 막 제대로
때려잡아야 되는 건 하도 안 때려잡고 기득권에 그냥 영합하고 네. 뭐 이상한 거 뭐 때려잡고 무슨 학원 강사 때려잡고 뭐 의사- 말도 안 되는 의사 때려잡고 국회의원 때려잡. 저는 진짜 보수 정당이라는 데가 의사랑 학원 강사랑 해병대랑 척을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상상도 못했어요. 아. 약간 이제 이 말이 빠지는데 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런 시대적 과제를 방기하고 이상하게 비상계엄해가지고 야당 따라 때려잡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기득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준석이 어쩌면 좀 필요한 개혁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당 이름도 개혁신당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표현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기득권이라는 게 진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야 뭐 좀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기득권이라고 쓰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간들간들한 기업들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약한 기업들이고 사장님이 받아가봐야 그냥 뭐 월급 정도 받아가는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데거든요. 사실 좀비 기업, 한계 기업들이 그러니까 많았죠. 오히려 약자라 약자죠. 그래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정책들인 건데 그거를 근데 경제적인 목적에서는 빼는 게 맞죠.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라 육성 정책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뺄 경우에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으실까 사실은 싶은데요. 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도의 근본 취지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한계에 몰린 기업들에 대해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체불 임금이 과도하게 특정 산업 분야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고용보험을 뛰어넘는 여러 지원책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국가 R&D 자금 나눠먹기나 조달 나눠먹기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오히려 비겁하다. 사실은 각각의 제도가 각각의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100%는 아니겠지만 네. 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좀 약간 잔인한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어떤 지원이나 돈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그리고 국가 발전에 더 도움되고 뭐 지역 발전에 혹은 뭐 기술 발전이 될 것 같은 회사에 지원하는 거 오케이. 근데 아닌 게 너무나 명확한 회사들도 분명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주는 거는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만약에 그냥 얼마씩 뭐 회사마다 뭐 우리 법인당 뭐 50만 원씩 월 뭐 이렇게 지원할게요. 이름 차려면 모르겠어. 근데 그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저 프로젝트 하나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이름만 하나 또 올려갖고 또 그냥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난 차라리 그런 회사는 정프로님 없음. 정프로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책 욕먹을 얘기는 비전을 제가- 얘기하시는 쪽에서 해주셔야죠. 용기를 가지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그래서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또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실제로 산업구조조정의 네. 어떤 필요성이고요. 저희 네. 당연히 필요성 공감하는데 근데 뭐 결국은 속도는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미뤄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유튜브니까 존버 이런 말 써도 되겠죠. 예. 존버가 성공한 케이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건비 수준에서 조선산업이 이렇게까지 와서 반전될 수 있을까? 약간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보긴 했는데 네. 워낙 우리 기술력이 좋긴 해요. 조선은 기술력이 압도적인 면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확보 어느 정도 해서 오는 게 있는데 사실 다른 산업군들 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군이랑 지금이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현실적이냐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저도 양가 감정이 있는 게 이게 숫자로 보면 숫자지만 그 숫자 여기 한 거풀 밑에 보면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까놓고 말하면 거기서 뭐 40 중후반 이후 뭐 50대 중후반에 나오시면 정치인들은 맨날 그냥 재교육 해가지고 저희가 유망한 분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지만 말이 좋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날카롭지도 아주 무디지도 않게 이게 조절하는 게 그게 사실은 실력인 건데 알겠습니다. 뭐 참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저
민생 경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제 급한 상황이잖아요. 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추경해서 돈이 좀 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화폐라든지 뭐 오늘의 상품권이다 하여튼 이런 걸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개혁신당은 이쪽은 아니시죠? 이쪽 아닙니다. 그 일단 저희는 민주당의 그 네. 후보 이재명 후보 얘기를 따르더라도 실제 지출을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지출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정부는 지출한다 그러고 이제 돈 쓰시면 나중에 가서 취소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 호텔로 갑니다. 네. 온기는 도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풀어서 그것을 아무리 승수효과를 노리고 순환을 시킨다고 해도 그게 근본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도 정부의 재정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네, 정부 네. 지출을 무조건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정말 의미 있는 분야에 남을 만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급한 거 아니냐. 예. 지금 AI 뭐 로보틱스 뭐 반도체 뭐 무슨 바이오 뭐 5만 가지 사실은 투자하고 더 넣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좀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시장에 돈을 굴리진 않더라도 그게 좀 우선순위에 맞는 거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 화폐는 특히나 이게 왜 지역 화폐로 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역 화폐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전부 다 또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돈이 풀렸을 때 그래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그게 무슨 1인당 무슨 2억씩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 안에 의하더라도 1인당은 그 수십만 원 정도 수준인데 예. 그게 결국은 약간 그냥 풍선 효과처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화폐 논쟁을 길게 할 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GPU를 사면 젠슨 왕한테 돈이 가지 치킨집에 돈이 가진 않잖아요. 그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이게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나라의 국부가 될 수는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그건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역 내수나 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집행하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 투자를 좀 더 늘리는 부분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회성 현금 지원이 과연 맞나 예,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요즘 힘드시다 맞는데요. 예.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그 민생회복지원금 때도 보면은 잘 되는 집이 잘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되는 집은 더 너무 잘 되고 네. 줄 서야 되고 네, 네. 안 되는 집은 어차피 또 안 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네네. 그 약간 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108석으로 사실 매우 힘들었잖아요. 힘들죠. 이제 개혁신당은 2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정권 그렇죠. 잡게 되면 동탄 재보궐에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긴다는- 이겨야지 아. 세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97석의 야당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그게 지금 정치의 시대 정신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무슨 시대 정신이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끝내자. 분권형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를 5만 군데서 하죠. 네. 그리고 그거랑 정말 안 어울리는 이재명 후보도 권한 뭐 분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2석 내지는 3석 가진 정당이라면은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뭐 인사권이나 뭐 정부 내부의 어떤 뭐 조치들 이런 거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거대 양당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특히 네. 이준석 후보는 대놓고 총리는 양당 모두 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인물로 하겠다. 양당에다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주요 인사 검증 내지는 인사권의 행사도 양당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사람들은 저절로 좀 걸러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오히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여론전에 굉장히 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명분 없이 발목 잡는다 그러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땡큐죠. 왜냐하면 그러면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려고 하는데 네. 명분 없이 뭐 이렇게 발목 잡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에게 의석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전에도 정계 개편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집권한다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쉬운 일은 아닌데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이 집권할 때도 제가 알기로 앙마르슈가 원외 정당이었을 겁니다. 처음 당선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신 덕분에 네. 마크롱이 100%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의미 있는 개혁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앙마르슈도 굉장히 많은 의석을 획득을 했고 네. 저는 프랑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다이나믹하기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한국 네. 정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 아주 적은 숫자긴 하지만 여론전에 능한 이준석 만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권력들을 좀 더 여러 정치 진영들과 함께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까놓고 말하면요. 네. 107석 갖고 있는 정당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107석 솔직히 정치적으로 보면 별 의미 없거든요. 딱 개헌 저지선이죠. 뭐. 네, 개헌 저지선 정도밖에 의미가 네. 없는데 그게 있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없으면 진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양쪽에 가서 읍소도 하고 이건 좀 해달라 할 텐데 애매하게 갖고 있으면 가진 걸 버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는 깔끔하게 한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개혁신당이 네. 그 예민한 주제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예민한 주제에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죠? 이게 딱 쫙 갈라져 국민들이 반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욕 먹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아까 전에 뭐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이민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음. 부동산이 진짜 애매해요. 부동산이요? 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 올리죠. 예. 보수 정당은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은데 집권을 하면 별로 안 올라. 그래가지고 양쪽 다 되게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정책적 스탠스, 부동산을 얼마나 규제를 타이트하게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는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갈라지는데 네. 개혁신당의 의견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저는 같아요. 굳이 따지면 저희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도 약간 보수적 스탠스가 강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세 정책에서도 그렇고 뭐 재정 정책에서도 그렇고 사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무주택자거든요. 네.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민주당 정권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는 이유로 풍선 효과를 막 유발해요. 근데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을 다 폭등시켜 버리니까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시점에 집 사지 말고 전세 가자 그랬다가 지금도 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너는 재물 운은 없는 것 같으니 관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디 쪽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 물레동에 굉장히 좋은 매물, 싸게 나온 매물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강남 집값이 유독 너무 많이 오르는 게 배 아파서 안 되겠다. 네. 라는 식의 접근으로 이상하게 때려잡고 시장 교란시키면서 풍선 효과 이렇게 생각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기능에 좀 더 가능하면 네. 충실하게 맡기려고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냥 부동산 그냥 빚내서 집 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미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친 부양책을 쓸 생각도 저희는 없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다는 거죠. 시장 좀 맞대로 약간 네. 보수적인 성향인 거죠. 네네네. 혹시 그 짜투리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그렇죠. 네. 욕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뭐 처음 시작하실 때 뭐 네 가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말고도 뭐 분열주의자다, 뭐 여기저기 서로 뭐 갈등을 조장한다, 이제 이런 등등의 아마 어찌 보면 좀 억울하실 수 있는 이런 욕들 내지는 비판들 좀 받고 계신 게 있을 텐데 이것도 어느 정도 대통령이 만약에 되고자 한다면 이런 억울함에서 적어도 벗어나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매듭 짓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네. 이준석 후보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떨쳐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TV 토론 보신 분들은 조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무리하게 네거티브하거나 무리하게 공격한 거 제가 너무 좀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많이 못 봤거든요.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정년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청년 취업 문제는 어떡할 거냐. 이게 뭐가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입니까? 예를 들면 뭐 간병 이런 것들 조금 더 늘리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어떻게 부담하실 거냐?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에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까지 땡땡거리고 막 대바라지고 했던 거는 어쩌면 한국 정치가 답을 내놔야 되는 지점에서 너무 많이 침묵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기존의 질서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생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특히 젠더 갈등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또 이 GPT로 그 챗 GPT로 만든 그 뭐 사파 같은 게 있던데 이렇게 벽에 금이 가 있어서 네. 옆에서 이준석 후보가 아 여기 금이 가 있다. 네. 라고 하니까 너 왜 분열을 조장해? 갈라치기 하냐? 갈라치기 하냐? 네. 사실 그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그거를 그러면 그냥 국민들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싸우고 뭐 키보드 워리어 하든 말든 하세요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공론의 영역에 가서 백분 토론 같은 데서 정말 그러면 이거를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건지 네. 그거는 정치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고 이준석 후보가 거기서 용기 있게 어쩌면 욕을 좀 먹더라도 나는 내 스탠스를 보여드리고 거기서 뭐 정반합을 거쳐가지고 뭔가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준석이 있지 않나. 그걸 그냥 네.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뭐 지저분한 이슈에 손 안 대 이랬으면 네. 지금의 이준석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국민들끼리 싸우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네. 정치인들이 어쩌면 조금 더 스탠스를 명확하게 잡아서 토론에 나가서 국민들 대신에 토론하는 역할을 정치인들이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은 질문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 그 이준석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한국의 비전, 한국의 모습, 어떤 한국을 만들고 싶어서 대선에 나왔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과 공약을 만들었다. 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사실은 서로 이제 과거를 가지고 재단하는 법조인보다는 과학기술 쪽의 이공계 대통령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예화된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떤 의미에서 효율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 존재하는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잠재성을 극대화하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후보는 그 와중에 본인이 배나사 배움을 나누는 사람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버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잠재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에 최대한의 애를 쓰자라는 게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고요.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성장 동력이 조금씩 쇠퇴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람의 잠재를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지는 재정 많이 투입하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약간 무책임한 낙관주의 내지는 유토피아적 사고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다소 과학적인 내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여러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알맞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일 안 하죠?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또 그 얘기가 많아서 그렇죠. 예. 이 방송 나가기 전에 또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안 하죠. 그냥 김문수 후보님이 사퇴하시면 모든 게 깔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아마 대선 지나가면 또 뵐 수 있겠네요. 네. 네, 또 하여튼 후보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저라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또 국민을 위한 정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